다 찍어놨어! 딱 그 한 줄. 그런데 그 한 문장이 우리 가족의 전부를 끝냈다. 딸아이는 친구 집에 놀러 간다고 전날부터 외박 중이었고 나는 출장 중이라고 알려둔 상태였다. 모든 건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서 다른 남자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 남자의 팔이 자연스럽게 아내의 어깨를 감쌌고 그녀는 그 품에 기대어 있었다. 거실 구석에 놓인 갈색 곰 인형. 딸의 생일 선물이라며 내가 가져온 그것은 실은 내 복수의 시작이자 모든 진실을 밝힐 렌즈였다. 비 오는 어느 날 밤, 나는 조용히 웃으며 거실의 CCTV를 확인했다. 내가 설치한 것은 단순한 카메라가 아니었다. 가장 사적인 공간, 가장 부드러운 순간, 그녀가 나를 완전히 지워낸 그 장면을 나는 정밀하게 차갑게 기록하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그녀가 나를 어떻게 배신했는지를 눈으로 확인했고 내가 사랑했던 가정이 누군가의 품속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 렌즈 하나로 증명했다. 하지만 복수는 단순한 증거로 끝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녀의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려댔고 회사에서는 낯선 서류 봉투가 도착했으며 딸의 눈빛은 마치 내가 아닌 그녀를 향해 닫혀버린 문 같았다. 그저 찍었다는 말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는 모든 감정, 모든 진실, 그리고 모든 끝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바람 한 번쯤은 있을 수 있지. 바람 한 번쯤은 있을 수 있지.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누군가가 가족을 파괴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인간의 감정을 갉아먹는지. 나는 복수심에 미쳐 있었던 걸까? 아니면 단지 진실을 마주하고 싶었던 걸까? 그날 이후 그녀의 인생은 한순간에 바뀌었다. 아니, 나도 바뀌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은 단순한 이혼극이 아니다. 이건 인간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 그 후에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그녀는 눈앞에서 딸을 잃었다. 나는 가족이라는 세계 자체를 버려야 했다. 그리고 그녀와 그 남자는 그 후 진짜 지옥을 마주하게 된다. 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냉정하게, 침착하게, 아주 오랫동안. 다 찍어놨어! 이 말의 무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졌다. 카메라는 멈췄지만 그들의 파국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나는 그날 아내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다. 다 찍어놨어! 딱 그 한 줄. 그런데 그 한 문장이 우리 가족의 전부를 끝냈다. 딸아이는 친구 집에 놀러 간다고 전날부터 외박 중이었고 나는 출장 중이라고 알려둔 상태였다. 모든 건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서 다른 남자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 남자의 팔이 자연스럽게 아내의 어깨를 감쌌고 그녀는 그 품에 기대어 있었다. 집 안에서 결코 느낄 수 없던 여자로서 존중받는 기분이라고. 그녀는 그 순간이 편안하고 따뜻하다고 느꼈겠지. 그러다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인 아내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조용한 거실에 라인 알림음이 울려 퍼졌고 그녀는 가볍게 화면을 확인했다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다 찍어놨어! 딱 8글자.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덜덜 떨리는 손끝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왜 그래? 그 남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지만 아내는 이미 어젯밤을 떠올리고 있었다. 거실 소파에서 그 남자와 함께 속삭이며 누워있던 순간 그 감촉, 그 숨소리, 그 분위기 모두 찍혔다는 건가? 전부라는 말이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지? 어젯밤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모든 미래가 다 기록된 건가? 공포감이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손가락이 떨려서 답장 하나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채 머릿속이 하얘졌겠지.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그 남자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거실 구석에 놓인 갈색 곰 인형을 바라보았다. 딸의 생일 선물이라며
내가 며칠 전 가져온 인형이었다. 딸은 이런 유치한 거 싫어라며 거실 구석에 놓아둔 채 쳐다도 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인형의 까만 눈동자가 그 순간 아내를 응시하는 듯 보였을 것이다. 그녀는 비틀비틀 일어나 인형에게 다가갔다. 손에 들어 올려 눈을 들여다보니 그건 유리로 만든 장난감 눈이 아니었다. 분명 아주 작고 정밀한 렌즈가 심어져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였겠지. 설마 그 인형은 딸을 위한 선물이 아니었다. 딸의 취향을 핑계 삼아 내가 거실 한복판에 배치한 감시용 카메라였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을 것이다. 며칠 전 딸이 무심코 했던 말들. 오늘 아빠 일찍 온대. 그 말을 듣고 허겁지겁 그 남자를 돌려보냈던 날, 요즘 엄마 아빠 말 안 하지? 딸의 그 순수한 말 한마디에 아내는 등골이 서늘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남편인 내가 알 리 없다고 방심했겠지. 그녀는 나를 묻어난 가장으로만 봤다. 일에만 몰두하고 말 없고 순진한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내 냉정함과 나의 관찰력 그리고 행동력을 얕봤다. 곰 인형을 꼭 껴안고 서 있던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을 것이다. 모든 것이 이미 찍혀 있다는 것을. 도망칠 곳도 없고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그녀의 휴대폰 화면엔 아직도 내 메시지가 선명하게 떠 있었을 것이다. 그 8글자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그렇게 그녀는 가족을, 딸을, 그리고 자신의 모든 걸 잃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반년 전의 일이었다. 그날은 병원과 협력하는 의사들과의 바비큐 행사 날이었다. 행사 말미 나는 처음으로 그 남자를 봤다. 제약회사 영업부장으로 소개된 그는 또래 남자였고 정중하면서도 부드러운 말투에 지적인 분위기까지 풍기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평소에 잘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상냥한 미소로 말을 걸었고 아내는 깍듯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며 그 남자의 시선이 분명 아내를 여자로 보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다. 취미, 일, 가족 이야기까지. 그 남자는 아내의 말에 집중했고 고개를 끄덕이며 다정한 눈빛을 보냈다. 중학생 아이 키우는 거 쉽지 않죠. 그의 공감 어린 말에 아내는 점점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에 비해 나와의 대화는 늘 실용적이고 건조했을 것이다. 내일 저녁 뭐야? 딸 수업 참관 언제야? 전기세 또 올랐네. 나는 몰랐다. 아내가 그 대화에서 얼마나 외로움을 느꼈는지를. 그 남자는 아내에게 삶의 의미와 꿈까지 묻고 들어주었다고 한다. 그런 생각 너무 멋지네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말들이 아내에게 여자로서의 자존감을 되찾게 했던 것이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일을 핑계로 자주 마주쳤고 연락도 잦아졌고 결국 그날이 왔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통화 중이었다고 한다. 큰 계약이 성사된 날이라 들떠 있었겠지. 이번 건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부드러웠고 작은 감사의 자리를 마련하고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라고 제안했다. 아내는 별 생각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저 가벼운 회식이라 생각했겠지. 역 근처의 조용한 한식주점에서 마주 앉았다. 와인이 나왔고 조명이 은은한 자리에서 둘은 마주 앉았다고 한다. 그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사실 예전부터 신경 쓰였어요. 당신이라는 사람. 아내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와인이 돌고 이성이 흐려진 그 순간 그는 아내의 손 위에 손을 겹쳤고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근처에 조용한 호텔이 있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역 앞의 작은 비즈니스 호텔에서 아내는 처음으로 선을 넘었다. 죄책감보다도 여자로서 인정받는 감정이 그녀를 지배했던 것이다. 이렇게 아름다우신 줄 몰랐어요. 그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말했다고 한다. 그 말 한마디에 아내는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 후로 두 사람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그 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둘 사이의 거리는 급격히 좁혀졌고 경계심은 사라졌다고 한다.
괜찮아요. 우리는 어른이니까. 그의 그 한마디에 아내는 더욱 안심했고 행동은 점점 대담해졌다. 이제는 호텔이 아닌 심지어 우리 집까지 들이기 시작했다. 딸이 학교에 있는 낮, 가족이 없는 밤, 그 시간에 그들은 우리 거실에서 아무렇지 않게 마주하고 있었다. 내가 소중히 지켜온 공간에서 마치 그들의 공간인 양. 여긴 너의 성이구나. 소파에 누워 그 남자가 말했다고 한다. 아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겠지. 가정에 있을 때보다 지금의 내가 더 빛나 보여. 그 말에 그녀도 전적으로 동의했을 것이다. 좋은 아내, 좋은 엄마인 척하며 억눌러야 했던 자신을 이제야 해방된 듯 느꼈겠지. 하지만 그 모든 건 착각이었다. 아내는 내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고 확신했을 것이다. 일에만 몰두하고 무심한 남편이라고 여겼겠지. 그러나 그때 이미 나는 조사기관에 의뢰를 마친 상태였고 그녀의 행동은 모두 기록되고 있었다. 며칠 전 그녀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나는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들였다. 몸의 이상을 느낀 그녀는 검사기를 확인했고 결과는 2줄.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가 그 사실을 그 남자에게 털어놓았을 때 그는 잠시 표정을 굳혔지만 곧 익숙한 미소로 말했다고 한다. 우리 아이구나. 그는 그녀를 안아주었지만 그 팔의 온도는 이전과 달랐을 것이다. 아내 역시 그 변화를 느꼈겠지. 그 순간 아내는 내가 보낸 단 한 줄의 메시지를 떠올렸을 것이다. 다 찍어놨어. 그 한 문장이 그녀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 그 남자의 따뜻했던 손길도 이젠 두려움으로 다가왔겠지.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을 것이다. 이 모든 게 치밀하게 계산된 함정이었다는 것을. 그날은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딸은 친구 집에서 외박 중이었고 나는 출장 중이라는 알리바이를 만들어 두었다. 오늘 하루 그들은 거리낌 없이 거실을 차지했을 것이다. 서로를 안으며 마치 진짜 부부처럼 행동하며 너랑 있으면 진짜 나로 살 수 있어. 그 남자의 말에 아내는 잠시 행복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환상은 곧 산산이 깨지게 된다. 설마 다 보고 있었다고? 그녀가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무렵이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두 사람은 벼락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익숙한 발소리, 규칙적인 걸음, 그건 바로 내 발걸음이었다. 다녀오셨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그 불안은 감출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남자는 허둥지둥 셔츠 단추를 잠그며 급히 일어섰고 그 떨리는 손은 멀리서도 분명하게 보였다. 다녀왔어. 나는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큰 공포로 다가갔을 것이다. 이미 모든 걸 알고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걸 알았을 테니까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을 것이다. 심장은 쿵쾅거리고 숨은 거칠게 몰아쉬었겠지. 그 남자 역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 있었다. 나는 천천히 거실 문을 열었다. 그 순간 플래시가 터졌다. 수고했어. 나는 스마트폰을 들고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그들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1장, 2장, 3장. 나는 완벽한 증거 사진을 차례로 저장했다. 그 남자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아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서지도 못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지금부터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것이라는 걸. 출장 일정이 일찍 끝나서 말이야. 좋은 타이밍이더라고. 내 말에 아내는 온몸이 굳어졌을 것이다. 타이밍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무섭게 들릴 줄은 몰랐겠지. 하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나는 모든 걸 계획했다. 나는 신발을 벗고 거실 한쪽의 칸막이 수납장으로 향했다. 내 동작은 익숙했고 망설임 없었다. 고민형을 들어 올려 눈 부분을 두 사람에게 향하게 했다. 이 녀석 아주 충실했어. 내 말에 담긴 냉소를 아내는 바로 알아챘을 것이다. 딸은 별로 안 좋아했지만 나에겐 최고의 동료였지. 그녀는 숨을 삼켰다. 이제서야 알았겠지. 처음부터 내가 두 사람을 지켜보기 위해
저 인형을 가져왔다는 것을. 최신형 초소형 렌즈야. 실시간으로 내 휴대폰에 전송되도록 설정돼 있어. 내 설명을 들으며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출장 중에도 나는 실시간으로 그들의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음성도 녹음돼 있어. 대화 내용도 전부 기록돼 있지. 나는 덧붙였다. 그 한마디에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졌을 것이다. 지난 3개월 동안의 행동 전부 다 저장돼 있어. 나는 고개를 돌려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내 눈빛은 그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차가운 분노로 가득했다. 업무 중 빠져나와 남의 아내를 만나는 기분 어땠나? 그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는 아이처럼 나약했다. 사과할 상대가 틀렸군.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내가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나 아니야. 내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딸이다. 내가 딸의 이름을 꺼내자 아내의 얼굴이 일순 굳어졌다. 중학생인 딸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나는 안주머니에서 하얀 명함 한 장을 꺼냈다. 김우현 변호사님이야. 이미 상담 끝났고 다음 주부터 정식으로 의뢰할 예정이지. 아내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변호사라니. 이혼 조정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겠지. 나는 냉정하게 선언했다. 위자료도 청구할 거야. 두 사람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이 정도 증거면 무조건 이긴다더군. 그 남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에겐 아내도 아이도. 그 절박한 목소리는 오히려 더 역겨웠다. 용서.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내가 그녀에게조차 보여준 적 없던 섬뜩한 것이었다. 이 상황에서 용서라는 말을 꺼낼 수 있다고 생각했나? 아내는 간신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다. 제발 딸에겐 비밀로 해줘. 늦었어. 나는 태블릿을 꺼내 그 화면을 두 사람 앞에 보여줬다. 이걸 보여주고 천천히 대화하려고 했지. 화면에는 어젯밤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고 귓가에 속삭이던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화질은 놀라울 만큼 선명했다. 표정 하나, 목소리 하나까지 모두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그만 보여줘. 아내가 손으로 화면을 가리려 했지만 나는 태블릿을 치우지 않았다. 3개월 분량이야. 시간 순서대로 다 정리돼 있어. 재판에서 사용하기엔 더할 나위 없는 증거였다.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다. 눈빛은 초점을 잃었고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이 영상 계속 보고 싶어? 아니면 변호사와 얘기할래?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어느 쪽이 더 낫겠어? 그녀는 입을 열지 못했다. 무슨 선택을 해도 결국 지옥일 뿐이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계속 말했다. 네, 어머니랑 우리 부모님께 연락했어. 조만간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할 거야. 나는 담담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선언했다. 가족 회의지. 전부 있는 그대로 말할 생각이야. 그 순간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힘이 빠져버린 몸을 더는 지탱하지 못했다. 이제 엄마에게도 시부모에게도 그리고 딸에게도 모두 밝혀질 것이다. 이젠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 그녀의 인생은 이 자리에서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 남자에게 시선을 보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지금 당장 두 사람 다 나가. 이 집에 있을 자격은 없어. 단 1초도 더 보고 싶지 않다. 3일 후 어머니 집 거실은 마치 법정처럼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낡은 원목 테이블을 중심으로 어른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가운데 피고인처럼 앉아 있는 건 그녀였다. 너 어떻게 그런 짓을? 어머니는 새파란 얼굴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언제나 따뜻했던 어머니의 눈빛이 이토록 무섭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긴 거니? 그 애는 아직 중학생이야. 그 아이 생각은 안 했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다. 나를 키워준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절망한 표정을 지은 건 처음이었다. 그녀는 낮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주변은 모두 어른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나. 모든 시선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동정의 눈빛을 보내지 않았다. 미안하단 말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알아요?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아세요? 당신도 엄마잖아요. 그 말은 그녀의 가슴을 깊게 찔렀을 것이다. 엄마로서의 자각이 과연 있었을까? 어머니, 진정하세요. 내가 시어머니를 말렸다. 하지만 그 말조차 차가웠을 것이다. 이제 그녀를 감싸줄 마음은 내게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우린 아들 편에 설 겁니다. 시어머니는 내 쪽을 보며 말한 뒤 그녀를 가리켰다. 당신은 더 이상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닙니다. 손자도 만나게 할 생각 없어요. 그녀는 완전히 고립됐다. 편은 아무도 없었다. 친정 어머니마저도 그녀를 바라보는 눈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그럼 내 딸은 어떻게 할 거니?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불쌍한 아이, 그 아이가 제일 피해자야. 이런 엄마 둔 덕에 학교에서도 소문나겠지. 나는 딸의 얼굴을 떠올렸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아직 어린 중학생 아이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친구들에게도 알려질 수 있다. 엄마로서 그녀는 최악이었다. 딸한텐 이미 말했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사라졌다. 뭐라고 말했는데 있는 그대로 말했어. 내 목소리는 감정을 지운 채 냉정하게 울려 퍼졌다. 엄마가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제 함께 살 수 없다는 것. 그녀는 바닥에 무너져 울기 시작했다. 딸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오른 모양이었다. 그 아이는 어떤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을까? 같은 시각, 불륜 상대였던 수호 영업부장의 집에도 또 다른 비극이 찾아오고 있었다. 오후 우편 배달로 내가 보낸 봉투가 도착했다. 아내는 별 생각 없이 그 봉투를 열었다. 처음엔 무슨 실수인 줄 알았다. 하지만 사진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다. 남편이 모르는 여자와 껴안고 있는 사진, 미래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수십 장의 사진, 배경도 명확하고 도저히 변명할 수 없는 결정적 장면들. 갑작스러운 연락을 용서해 주세요. 동봉된 편지는 정중한 문체로 시작됐다. 저는 사진 속 여성의 남편입니다. 사진에 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상대 여성의 이름, 직장, 만남의 장소와 시간, 관계가 수개월간 지속됐다는 점. 편지를 읽던 그의 아내는 손을 떨기 시작했다. 세부적인 시간표와 장소,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괜찮으실 때 연락 부탁드립니다. 편지 마지막엔 내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들고 몇 번이고 번호를 확인한 후 전화를 걸었다. 호출음이 울릴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요동쳤을 것이다. 여보세요. 편지 잘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로 떨리고 있었다. 남편이 정말 그런 짓을 한 건가요? 수화기 너머에서 나는 담담하게 사실을 설명했다. 증거의 세부 사항, 법적 절차의 예정, 위자료 청구 금액, 모든 게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변호사와도 이미 상이 끝났습니다. 그녀는 수화기를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거실 바닥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다. 그렇게 두 가정이 동시에 무너졌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죄의 무게를 이제부터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복수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아직은요. 나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스스로를 다독이기 위한 애쓴 미소였다. 당분간은 어머니 댁에 머물며 다시 준비해 보려고요. 그렇군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변호사 나카지마 씨는 늘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안에 깃든 약간의 연민은 오히려 나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현실은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이혼 후 남겨진 건 텅 빈 시간과 씻을 수 없는 죄책감뿐. 딸과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저릿하게 아팠다. 딸은 이제 거의 말이 없었다. 필요한 말만 건넸고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았다. 어느 날 밤 조심스레 그녀 방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온 건 짧은 한마디였다. 자고 있어. 그 말조차 다정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며칠 후 현석의 전초인 한 여자가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처음 듣는 낯선 번호였고 의외의 상대였다. 혹시 미연 씨 맞으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단단하게 억눌린 감정이 느껴졌다.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절하지 못했다. 그녀와의 만남은 서울 시내 한적한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얼굴은 처음 봤지만 이미 잘 아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말없이 차를 마셨고 잠시의 정적 끝에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현석 씨, 요즘 밤마다 술에 취해 들어와요. 직업은 없고 낮엔 대리운전, 밤엔 배달일 하면서 살아가더라고요.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녀는 눈을 내리깔며 조용히 말했다. 현석 씨는 결국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에 나는 다시 한번 모든 걸 깨달았다. 내가 파괴한 건 단 하나의 가정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미 깨진 삶을 끌어들여 더 엉망으로 만든 것뿐이라는 사실을.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아이들과 함께 다시 살아야죠. 그리고 당신도 이제는 살아가세요. 죗값은 이미 충분히 치렀다고 믿고 싶어요. 그 말은 어떤 위로보다 아프게 가슴에 박혔다. 나는 고개를 깊게 숙인 채 그녀의 말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두운 하늘에 별이 떠 있었다. 이제야 조금 진짜 끝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복수의 날카로운 여운은 아직도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이 고요함 뒤에 언젠가 또 다른 대가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 말에 내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산부인과 기록까지 확보되었다니. 이제는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정기검진이었어. 아무 의미도 없었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지만 현우의 눈빛은 더 이상 내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 말, 법정에서 다시 들어보자. 그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방을 나갔다. 그 순간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딸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나는 방 안에서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다. 모든 것이 무너졌고 이제는 단 하나의 희망조차 남지 않았다. 며칠 뒤 나는 딸과 함께 어머니 댁으로 이사했다. 짐을 옮기는 내내 딸은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수백 마디의 비난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다. 이삿날 밤 나는 딸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몇 번을 노크할까 망설이다가 그냥 조용히 쪽지를 끼워 넣고 돌아섰다.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그날 이후 딸은 나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아이도 괴로울 것이다. 무너진 가정 속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그 아이였다. 한편 현우는 곧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모든 증거는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변호사 나카지마는 빠르고 냉정하게 절차를 밟아갔다. 나는 더 이상 법정에서 싸울 힘도 없었다. 양육권은 현우에게 돌아갔고 나는 면접 교섭권만 겨우 얻었다. 매달 보내야 할 위자료와 양육비가 부담스러웠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건 죄책감이었다. 그렇게 나는 가족을 잃고 직장을 잃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죄인으로 낙인 찍혔다. 그런데도 삶은 계속되었다. 시간은 잔혹하게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갔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 시간을 견디는 중이었다. 지금까지는 선처가 있었습니다. 남성의 목소리는 점점 더 냉혹해졌다. 다음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게이 유차시 사회급여 안윤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탁입니다. 조금만 더 시간만. 그는 수화기를 쥔 채 무너져 내렸다.
도와달라고 할 사람도 없다. 아내는 이미 마음을 닫았고 아이들조차 그의 얼굴을 보려 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관계가 무너졌다. 그가 저지른 죄의 대가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냉정했다. 며칠 뒤 나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의사는 몸을 먼저 회복시키세요라고 따뜻하게 말해주었지만 내게는 회복할 집도 기대할 품도 기댈 사람도 없었다. 혼자 택시를 타고 돌아온 아파트는 여전히 어두웠고 습기 찬 공기만 감돌았다. 나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들어가 이불도 없이 찬 바닥에 누웠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죽고 싶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죽지 않았다. 아니, 죽을 수 없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떠오른 건 딸의 마지막 말이었다. 다시는 엄마를 보고 싶지 않아. 그 말은 가장 깊은 절망이었지만 동시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이기도 했다. 이대로 죽는다면 나는 딸에게 도망친 엄마로만 남게 될 것이다. 나는 천천히 다시 일어나기로 했다. 지금은 모두에게 버려졌지만 언젠가는 딸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모든 죄를 짊어진 채 나는 다시 일어나야만 했다. 다음 주까지 500만 원, 최소 300만 원은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몇 달 후 우리 둘 다 겨우겨우 일자리를 구했다. 나는 심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시급은 최저임금. 밤 2시부터 아침 8시까지의 근무는 40대 중반의 몸에는 무리였다. 계산대에 서 있는 동안 나는 자꾸만 과거를 떠올렸다. 그때 남편의 따뜻함을 알아차렸더라면, 그때 가족의 소중함을 조금이라도 느꼈더라면. 심야에 들어오는 손님들은 각자 사연이 있었다. 술에 취한 회사원, 야간 근무를 마친 간호사, 가출한 고등학생, 모두 어딘가 망가진 채 살아가고 있었다. 한편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다. 무거운 자재를 들고 옮기면서도 후회는 멈추지 않았다. 왜 그 사람과 얽혀서, 왜 바람을 피워서 가족을 배신했을까? 그때 가족을 지켰다면 지금쯤. 하루 종일 몸을 혹사시키고도 일당은 9,500엔, 한 달 20일 일해도 190만 원 남짓. 거기서 위자료를 내고 나면 생활비는 거의 남지 않았다. 그로부터 얼마 후 남편과 딸은 새 집으로 이사했다. 햇살이 잘 드는 신축 단독주택. 정원에는 계절꽃이 피어 있었고 거실에서는 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숙제 좀 봐줄래? 딸이 공책을 들고 아빠에게 다가간다. 고등학교 입시를 앞둔 딸을 위해 남편은 매일 밤 옆에서 공부를 봐주고 있었다. 어디가 이해가 안 가? 이 함수 문제. 개념이 헷갈려서. 그래,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남편은 다정하게 설명해주며 딸 옆에 앉았다. 딸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다. 엄마의 배신이 남긴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아빠의 사랑이 그것을 조금씩 덮고 있었다. 아빠가 있어서 다행이야. 난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야말로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 따뜻한 부녀의 모습을 나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어머니와 함께 길가에 서서 몰래, 너 다시는 그 아이 앞에 나타나지 마.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아이 인생을 이젠 더 망치지 마. 하지만 딸이 보고 싶어요. 내가 힘없이 말하자. 그럴 자격은 없잖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평생 반성하며 살아. 나는 다시 좁고 눅눅한 원룸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컵라면을 홀로 후룩 삼켰다. 테이블 위에는 위자료 독촉장이 쌓여 있었다. 봉투를 열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딸의 목소리 듣고 싶다. 하지만 나는 그럴 권리가 없다. 딸의 어릴 적 사진을 바라보며 나는 눈물을 흘렸다. 놀이공원에서 함께 찍은 사진, 운동회에서 웃으며 달리던 모습,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고통일 뿐이었다. 그 역시 지옥 끝에 서 있었다. 빚에 시달리던 그는 마지막 기대를 안고 고향으로 향했다. 부모님께 머리를 조아려 경제적 도움을 요청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현관 앞에서 냉정히 말했다. 내 덕분에 동네 망신 다 샀다. 그 말 속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다. 가족 망신시킨 놈아. 아버지, 제발,
그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다신 얼굴 보이지 마. 아버지는 문을 닫으려 했다. 2번 다시 돌아오지 마라. 시리에 빠진 그는 다시 혼자 쓸쓸한 방으로 돌아왔다. 가족도, 일도, 신뢰도 모두 잃었다. 예전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그는 과거의 영광을 떠올렸다. 가족과 떠난 해외여행, 아들의 입학식에서의 사진. 이젠 너무 먼 과거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3년이 흘렀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는 게 고통스러웠다. 한순간에 늙어버린 얼굴, 꺼진 볼, 짙어진 다크서클, 드러나는 흰머리. 대체 왜 그랬을까? 거울을 보며 중얼거린다. 딸의 사진을 바라보며 나는 비로소 자신이 엄마로서 실격이었다는 걸 인정하게 됐다. 그도 마찬가지였다. 몸이 부서져가는 일을 하며 밤마다 싼 술로 현실을 도피했다. 난 도대체 뭘 한 거지? 왜 그렇게 바보 같았을까? 가족 사진을 보다 눈물을 흘리고 다 내 잘못이야. 후회로 몸부림쳤다. 어느 봄날 일요일 나는 우연히 그들을 다시 마주쳤다. 역 앞 상점가를 손잡고 걷는 부녀. 딸은 고등학생이 되어 훨씬 아름답게 성장해 있었다. 남편은 여전히 온화해 보였고 딸을 소중히 품고 있었다. 이번 학교 축제 아빠 꼭 올 거지? 그럼 기대하고 있어. 남편이 웃으며 대답한다. 나는 멀리서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다가갈 수도 말을 걸 수도 없었다. 나만 시간이 멈춘 채 고립되어 버린 것 같았다.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그제야 뼈저리게 실감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의 결말, 잠깐의 쾌락으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 불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그리고 한 번 잃은 것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온몸으로 뼈저리게 배웠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